요즘에 미국 주식시장 PER 21배. 그러면 40년 역사에서 세 번째로 비싼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좀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 한국 주식은 제가 이제 한 번 더 전망을 해보면 미국 때문에 한 번은 더 충격은 받을 것 같아요. 그때가 진바닥일 것 같습니다. 가장 안 좋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네. 한국 시장 투자하셨다가 좀 수익률이 안 좋으셔서 미국 아. 좋으니까 미국으로 가자 그러면 지금 가는 건 좀 그렇다. 맞습니다. 이게 두 번 좀 이게 여기서 맞고 두 번 맞는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서 그것만큼은 좀 조심하시자. 강현기 DB금융투자 주식 파트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새로운 저승사자로 이름이 높으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 네. 송구스럽습니다. 네, 저승사자가 주는 어감이 네. 약간 어마무시한 느낌이 좀 네.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강 저승사자님께서는 예. 최근에 어떤 이슈에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 최근에 과연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주식시장 독자적인 강세를 계속 이끌까? 예.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같이 네. 고민해보자. 화두를 어떻게 보면 좀 던져주신 건데 거기서 그러면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트럼프 집권 2기니까 네. 트럼프 집권 1기 때 과연 보호무역주의 아래에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요걸 살펴보는 게 저에게 어느 정도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과거로부터 가서 미래로 가는 그럼요. 네, 예. 그런 이건 일기라고 하는 거네요. 답안지가 있었으니까 상황은 맞습니다. 다르지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1기 때 준비해온 차트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보호무역주의가 본격 대두됐던 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임기 초반은 아니고 네. 2018년부터입니다. 네. 18년 5월 정도부터 중국이 꺾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국의 관세를 매기고 상대국은 경기가 이제 조금 이제 누그러질 수 있는데 그럼 미국은 어땠나? 요거 보면 이 차트에 보시면 흥미롭게도 미국의 재고 출하 비율 요건 제가 역축으로 네.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색 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재고는 쌓이고 장사 이제 판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호무역주의해서 오히려 자국의 제조업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이 재고 출하 비율이 좀 악화됐습니다.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상대국이 관세에 의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근데 상대국이 글로벌 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장사가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비단 재고 출하 비율 요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한번 또 보시면 네. 이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확실히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좀 멈칫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비국방 자본제 신규 수주, 미국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전통적인 지표죠. 이게 2018년부터도 계속 뚝뚝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재밌는 게 미국의 채용 공고 수도 줄어들어요. 일자리도 오히려 저희 기업에 오세요 하는 일자리도 줄어드니까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그때 반이민 정책을 더 강화해 버리죠. 네. 자국 기업들 일자리가 좀 주니까 오히려 이민자를 적게 받아서 일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실업률은 예쁘게 포장이 됐는데 나머지 지표들은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분석들 중에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트럼프 집권 2기 때 물가가 좀 오를 거다.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집권 1기 때 2018년, 19년 그때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제가 이거 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잠재 성장률 추정치에 대해서 명목으로 가져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명목으로 봐야 물가까지 포함된, 그래서 물가도 떨어지고 경제도 좀 비실비실 안 좋아지면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결국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2018년, 19년 요때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오히려 하향 후퇴합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요거 자료를 미리 봤는데 아까 제가 홍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대선이 이제 끝났고 내년이 첫 해잖아요. 예. 근데 홍 대표님 18, 19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17년이 있었거든요. 예. 17년 우리나라 장도 특히 좋았고 예. 미국 장도 좋았고 예. 금리도 빠졌고 예. 뭐 이랬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18년, 19년에 주목하는 이유가 예. 지금 상황이 18년, 19년하고 비슷해서인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상황은 2018년 중반하고 매우 흡사해요. 네. 예. 그때 설명을 드려보면은 트럼프 1기 집권 이제 들어서고 2016년 말에서 그때 금융시장 다 안 좋다고 그랬는데 네. 정말 좋았어요. 2017년까지. 17년은 아주 좋았죠. 맞습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글로벌 디플레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했죠. 구조조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결과물로 2016년 하반기부터 민간 자생적인 경기 회복이 나타나요. 저는 그 당시에 그냥 미국의 대통령 어느 분이 되시건 2016년, 17년은 올라가는 형태에서 그대로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민간 자생적인 경기 회복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근데 이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서 조기 종료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비즈니스 사이클을 추정해주는 여러 각종 기관들, 지표들을 관찰해 보면 올해 7월 정점으로 슬금슬금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 예, 그러면 요것을 하락 가속시킬 수 있는 그 요인을 제공하는 게 혹시 트럼프 집권 2기,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 요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가 거죠. 그래가지고 예. No Trade is Free라고 그 라이트하우저가 쓴 책을 열심히 봤어요. 예. 근데 그분이 뭐 당연히 보험무역이 제일 중심인 사람이고 이 USTR 대표였으니까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대공황도 사람들이 보험무역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내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2018년에 꺾이게 된 이유가 보험무역 때문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게 맞다면 17년 사이클이 좋았기 때문에 자동빵으로 떨어지는 사이클이었다. 그리고 그때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잖아요. 18년 내내. 예. 그래서 그랬던 거라고 하면 보험무역주의의 효과가 별로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예. 네.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갑자기 훅훅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내려갈 때 이걸 하락을 감속시킨다든지 가속시키는 게 정책의 엄밀히 따져보면 정책의 역할입니다. 예, 근데 이때 하락 가속을 시킨 게 결국은 보호무역주의였다. 그렇게 예, 보신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이어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다시 그 항로로 돌아가 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궤도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제가 오히려 기습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예, 예. 제 전망에 의하면 미국 경제는 요즘 이제 YOY로 3%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 전망에 의하면 경제 성장률은 조금씩 이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야 되겠죠. 미국에 굉장히 이제 미국에 후하게 점수를 줘서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한다. 네. 그러면 연착륙일 때 주식 시장은 하락했을까요? 상승했을까요? 연착륙했을 때는 예. 상승했던 경우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이게 말씀하신 맞나요? 그대로 예 맞습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100%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하나 붙더라고요. 이 조건이 붙으면 저희가 연착륙할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조건이 뭐냐면 이 경제가 연착륙할 때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네. 미국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경제 연착륙의 엄밀한 정의는 GDP 증가율이 플러스는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감속이 거지 되는 않습니까? 거. 예. 네. 절대 이게 역성장이 아니에요. 네.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요때는 저평가돼 있고 경제는 그래도 찔끔찔끔 성장을 하니까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 예. 그러면 연착륙이 나타났을 때 주식시장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결국 고평가돼 있다는 건 연착륙 넘어서 훨씬 더 긍정적인 가정을 주가가 포함하고 있는 건데 연착륙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네. 예. 한상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차트 보시면은 1990년대 초반
이게 요즘 제일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색선, GDP 증가율, 이게 엄밀하게 연착륙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약간 마이너스 증가율로 빠졌으니까. 그래도 얼추 90% 연착륙. 요때 그런데 이 PER로 보면은 한 40년 역사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시기였습니다. 예. 요땐 그래도 경제는 찔끔찔끔 성장하니까 주식시장도 좋았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 초반도 경제 연착륙했습니다. 예. 오히려 GDP 증가율로만 보면 상황은 더 좋아요. 마이너스권으로 동그라미 2번 여기 2000년대 초반 마이너스권으로 GDP 증가율 안 빠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역사상 유명한 IT 버블 붕괴가 나타났습니다. 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럼 요즘 이제 밸류에이션도 같이 봐야죠. 네. 예. 요즘에 미국 주식시장 PER 21배. 예. 내년 EPS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도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40년 역사에서 세 번째로 비싼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연착륙이라면 저희는 과거 그 어느 사례를 따라야 될까? 저는 뭐 완벽하게 동그라미 2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심할 필요성은 확실히 있지 않나.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PER이라는 게 결국 주가 나누기 이익이잖아요. 네. 생산성이 좋아지고 예를 들어 구글이 얘기한 것처럼 AI 때문에 자기네 원가가 뭐 60% 떨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컴퓨터 원가가. 예. 혹시 이익이 더 많이 나갔고 예상보다 예. 사실 지금 21배가 아니라 예를 들어 19배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얼마나 가능성을 보세요? 거의 없다고 보시죠. 아, 예. 결국 앞서 언급드렸던 그 경제 지표 내려오는 건 엄밀히 말하면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경제 지표는 매출이더라고요. 예. 근데 매출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늘어나지 못하는 환경에서 얼마나 이 비용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이익을 낼 수 있을까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경제 경로 내려올 때 밸류에이션 높은 거 요게 우리에게 좀 주의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더불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 항상 우리가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 또 여기에 따른 변수들을 또 주목해서 보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항상 또 미국을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저는 이제 국내 주식 담당이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한국 주식으로 또 한번 또 생각을 항상 예. 해보게 되더라고요. 한국 주식은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새로운 저승사자라고 또 이렇게 불리게 된 게 왜냐면 제가 잠깐만 요번에 하락장을 제일 정확하게 맞추신 아, 네. 겁니다. 예. 가장 정확하게. 예, 진짜로. 그래서 또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소 뒷발의 쥐잡기로 아유. 가끔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한 번 겸손하신 더 말씀. 한 번 더 전망을 해보면 저희 한국 시장 물론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는 살만한 시점이 매수할 만한 시점이 오겠지만 아직은 미국 때문에 한 번은 더 충격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망대로라면 미국 시장이 한 번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저희 코스피도 한 번은 더 레벨 다운 할 수 있고 그때가 진바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소위 뭐라고 할까요? 뭐 옛날 분들이 깔딱고개라고 하나요? 네, 예, 네, 네, 네. 그 한 번만 더 좀 참으시자. 아. 예, 한 번만 더 참으시자. 그래서 이 7페이지에도 저도 이제 도표가 좀 편해서 네. 도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저희가 서두에서 언급드렸던 그 글로벌 많은 기관들이 이제 세계 경기 사이클 추정할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양 거의 다 비슷해요. 올해 여름부터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국 시장은 제가 볼 때 요즘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좀 약하다. 우리 한국이 왜 그럴까?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나 이렇게 많이 언급하시지만 저희 한국이 경기 민감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사이클이 올해 여름부터 하락 전환했을 때 이것을 여실하게 반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나머지 글로벌 시장들도 시차를 두고 이걸 반영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저희 한국하고 얼추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걸 반영해서 내려온 거고 향후에는 미국에 의해서 한 번 더 저희 코스피가 한 번 더 레벨 다운하면 그때는 저는 강력한 아마 상승론자로 바뀌어서 다시 또 여러분께 찾아올 것 같은데 지금은 한 번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제가 오기 전에 계산해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예. 17%인가 빠졌더라고요. 예.
모든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많이 빠졌는데 예.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변동성이 오더라도 예. 한국이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예. 좀 덜 빠지면서 버티는, 예를 들어 프라이스 투 북 0.8배가 2,400쯤 되니까 뭐 2,400 언저리에서 버티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 있습니다. 네. 덜 빠질 수는 있어요. 네. 빠지긴 빠져도 덜 빠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IT 버블 붕괴 때도 한국이 이거 그림 네, 여러분 네, 요거 네. 요거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꼭 보여주십시오. 예, 요거 여러분 IT 버블 붕괴 때 그림의 왼쪽인데 1999년 12월에 한국이 먼저 빠졌었어요. 네. 한국은 확실히 민감해요. 예. 그런데 미국은 더 올라가니까 이 좀 뭐 사람들은 좀 억울해 했을 수도 있는데 미국은 2000년 3월 정점 찍고 내려왔죠. 네. 자, 그런데 저희가 미국 때문에 물론 한 번 더 레벨 다운은 하지만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쭉 하락할 때 한국은 의외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이게 시계를 조금 더 길게 나머지 옆에도 좀 그려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2000년 이제 초반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번에도 미국 때문에 한국 시장이 한 번 더 피해는 있을지라도 그 피해 정도는 좀 적을 수 있어요.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볼 때 가장 안 좋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네. 한국 시장 투자하셨다가 좀 수익률이 안 좋으셔서 이거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미국 좋으니까 미국으로 가자 그러면 지금 가는 건 좀 그렇다. 맞습니다. 이게 두 번 좀 이게 여기서 맞고 두 번 만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서 그것만큼은 좀 조심하시자. 이렇게 좀 언급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 전략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예. 그러면 이제 벌써 11월 말이거든요. 네, 진짜 맞습니다. 올해가 1년밖에 안 1개월, 남았는데 1개월. 1년. 1년이면 다시 시작하는데?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 올해 안 돼. 너무 힘든 한 네. 해였기 예. 때문에 예. 네. 1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좀 짜실 때는 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셔야 할까? 이 부분도 예. 여쭤볼게요. 참 이게 전략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현금 들고 계시자. 현금 없으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말고 현금. 주식 말고 현금. 어떻게 지금부터 예, 버는 예. 거라도 현금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걸 현금으로 전환시켜 놓으면 되는 그것도 거예요? 좋고요. 저는 이렇게 현금으로 들고 계시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얼마 전까지 요즘은 이제 뭐 직전 주도주 반도체주 조금 이제 반등은 그렇죠. 했지만 이렇게 레벨 다운이 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도주가 한참 이제 레벨 다운하면 이렇게 좀 시차를 어느 정도 두고 나머지 주식들도 거기에 맞춰서 레벨 다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좋아 보이는 주식일지라도 언제나 불안 요인은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좀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저는 현금화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럼 언제까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가 확인이 맞습니다. 되면 이제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금리 저점일 때 요때까지 좀 참으시자.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리가 물론 내려갈 때 주식이 오를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금리가 내려갈 때 경제 성장률이 업턴한다면 올라간다면 그러면 구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본 조달 비용은 내려가고 경제가 올라가니까 성장률은 매출은 좋아지고요. 맞습니다. 네. 훨씬 좋아지고 그럼 주식 시장에는 엄청 좋은 구도예요.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요즘은 경제도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렵게 트럼프 이기 여러 분석이 아니더라도 지금 비즈니스 사이클만 보더라도 올해 7월 정점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금방 올라오겠습니까 이게?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금리가 내려갈 때 사람들 심중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자본 조달 비용이 좀 싸졌으니까 즉각 빌릴까? 즉각 뭔가 해볼까? 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슬금슬금 경제도 내려가면 조금 있다가 빌려서 뭔가 해보자. 이러한 생각들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막상 내려올 때는 오히려 대출 수요가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네. 그러다가 금리가 바닥을 치면 그러면 이 정도 조달 비용으로는 뭐라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싼 조달 비용은 내 평생 다시 올까? 그래서 이때 대출 수요가 일어나고 레버리지 경제가 활성화돼서 경기 반등,
주식시장 반등 이러한 식으로 나타납니다. 금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중립금리는 3% 중반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앞서 언급드렸듯이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이게 오히려 잠재 성장률 명목 기준으로도 레벨다운 했지 않습니까? 네. 물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볼 때는 금리도 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금리가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채권 사면 어때요? 근데 금리 떨어지니까. 장기채는 이제 매력이 있죠. 이게 이제 글로벌 자산 전체로 보면은 아까 주식과 현금으로는 제가 현금이라고 했는데 글로벌 자산으로 보면은 또 뭐 괜찮은 점이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한 1, 2분 정도 더 시간 있나요? 네. 가능한가요? 그럼요, 네. 아까 제가 댓글 보다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대기실이 있거든요. 거기 네네네. 댓글 보다가 오늘 비트코인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저도 주시죠. 네네네. 웬만하면 비트코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차트는 네.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안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2분밖에 안 되니까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네. 여러분 요즘에 미국 주식시장 얘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는 성장률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장률의 추정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추정치는 매출액 증가율이죠. 근데 매출액 증가율이 엔비디아 회계 기준으로 올해 1분기 262, 2분기 122, 3분기 얼마 전에 발표된 거 네. 93, 그리고 4분기 그러니까 내년 2월 13일에 발표된 건 예측치가 65. 성장률이 떨어져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이에 대한 반응을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주가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주도주마저 그리고 시총 1, 2위마저 좀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안전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S&P 500하고 그려보면 여러분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은 디지털 S&P 500입니다. 디지털 금이 아니라 많이 움직이는 그냥 오른쪽에 로그니까 훨씬 많이 오른 거긴 하잖아요. 변동성이 좀 크긴 한데 네. 디지털 S&P 500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이 그 주도주마저도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추종해서 움직이는 비트코인이라면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있게 오르나 이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훨씬 더 많이 무너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변동성 미국 크니까. 시장은 전 불안하게 보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 미국 시장과 어느 정도의 운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드립니다. 네. 그레이트풀 시오리 이것도 적어놔서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댓글 보니까 이거 꼭 언급 드려야 되겠다 잘하셨습니다. 싶어서 잘하셨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바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걸 사줄 그런 뜻 쓰신 거죠. 한국말로 직접 번역은 안 했는데 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